앉을 수 없어요. 아파요. 그날 아침 6살 소희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가방을 메고 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던 소희의 모습에 담임 김민준 선생님은 하던 일을 멈췄다. 다른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자리에 앉는 동안 소희만 홀로 의자 앞에 서 있었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민주는 소희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 아래쪽이 많이 아파요. 소희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속삭였다.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디서 다쳤어? 집에서 넘어졌니?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손을 꽉 쥔 채 무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괜찮아. 말해봐. 아무도 화내지 않을 거야. 소희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면 아파요. 그 말과 함께 교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 상황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깊고 어두운 것이라는 것을 민준은 직감했다. 교실 구석에 가서 잠깐 쉬자.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소희는 멈춰섰다. 서 있어도 될까요? 눈물이 글썽거리며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조용히 교실을 나온 민준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대연초등학교 김민준 교사입니다. 제 반 학생 중 6살 아이가 앉을 때 아프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준의 손이 떨렸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교실로 돌아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벽에 기대어 앉은 소희 옆에 민준이 앉았다.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있어. 소희는 말없이 민준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그 침묵 속에서 들리지 않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남녀 경찰관 2명이 사이렌 없이 조용히 왔다. 여경은 서둘러 블라우스를 정리하며 걸었다. 깔끔한 유니폼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어색함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카르멘 교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 경찰관이 말했다.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여경은 교실 문을 바라보며 팔짱을 꼈다. 경찰들이 들어오자 민준이 바로 말했다. 아이가 앉기를 거부하고 아프다고 했어요. 행동을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감이 끼어들었다. 민준 선생님, 아이들은 여러 이유로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경찰을 부를 일은 아니죠. 침묵이 흘렀다. 경찰들은 소희와 대화를 요청했다. 상담실로 불려온 소희는 조용히 들어왔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한 것처럼 겁에 질린 눈빛이었다. 여경이 소희 앞에 앉았다. 안녕, 공주야. 우리는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소희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앉을 때 아팠다고 들었는데. 소희가 속삭였다. 이제 안 아파요. 민준에게는 마치 벼락 같은 말이었다.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몇 분 후 경찰들이 상담실에서 나왔다. 아이가 말하려 하지 않네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가 무서워해요. 민준이 고집했다. 더 민감했던 여경이 조용히 다가왔다.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소희는 교실로 돌아왔다. 학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계속되었다.
나중에 교감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런 일들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 수 없었다. 소희의 눈빛, 블라우스를 움켜쥐던 모습, 목소리 속 두려움이 계속 떠올랐다. 피나 비명,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이 있었다. 때로는 침묵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혼자서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교감실을 지나며 카르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바로 교실로 향했다. 창문을 열고 책상을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잠 못 이룬 밤의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지만 뭔가 경계하는 마음은 여전했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평소의 미소로 맞이했다. 소희는 가장 늦게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갔다. 앉지 않고 서 있으면서 서서 그림 그려도 될까요? 소희가 중얼거렸다. 민주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날의 과제는 자유로운 주제였다. 잘하는 장소를 그려보세요. 아이들은 기뻐했다. 할머니 집, 강아지, 놀이터. 하지만 소희는 말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마친 소희는 종이를 뒤집어 놓고 팔짱을 꼈다. 민준이 각자의 책상을 돌아다니며 진심으로 칭찬해주다가 소희의 책상에 도달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뒤집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종이 한가운데 의자가 그려져 있었다. 주변에는 빨간 점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핏방울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린 아이의 그림은 어둠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는 몇 초간 종이를 들고 서 있다가 소희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내 그림이야. 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어. 소희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 지금 말하지 않아도 돼. 처음으로 소희가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는 방식이 좋아요.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도 내가 그림 그리는 방식이 좋아. 수업이 끝나자마자 민준은 학교 상담사 박은지에게 향했다. 말없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은지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본 후 민준을 바라봤다. 상징적이지만 심각해요. 매우 심각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 민준이 답답해했다. 은지가 깊게 숨을 쉬었다. 행동해야 해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평가를 요청하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의 신뢰를 얻어야 해요. 아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희에게 깨끗한 종이를 건네며 구석에 적었다. 뭔가 말하고 싶으면 그림으로 그려도 돼. 소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작고 수줍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신뢰가 시작되고 있었다. 금요일이었다. 한 주가 낮은 구름과 무거운 하늘과 함께 끝나가고 있었다. 소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지만 민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학교 시간, 민준이 교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창밖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학교 담장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를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권위를 과시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복도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소희가 이미 와 있었다. 보호자가 오셨어요. 행정실 직원이 알려주었다. 소희가 얼어붙었다.
지난 며칠간 유지하려 했던 작은 미소가 사라졌다. 민준이 조용히 뒤따라갔다. 남자는 유니폼도 가방도 없이 구겨진 셔츠와 페인트 묻은 청바지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와, 아가야. 짜증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지 않은 채 그냥 돌아서서 걸었다. 그때 민준이 다가가서 물었다. 소희 아버지세요? 남자가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며 경멸하는 듯 대답했다. 새아버지야. 당신은 누구지? 김민준입니다. 소희 담임이에요. 그래. 남자가 눈썹을 올리며 민준을 바라봤다. 최근에 소희가 불안해하고 앉을 때 아프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자가 비웃었다. 기쁨이라곤 전혀 없는 비웃음이었다. 아이들은 별걸 다 지어내지. 당신은 글이나 가르치고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요. 민준의 피가 끓어올랐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자가 몇 초 더 민준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말없이 소희의 손을 잡아 끌었다. 소희는 말하는 법을 잊은 것처럼 조용히 따라갔다. 민준은 그들이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학교 비상연락망에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연초등학교 김민준 교사입니다. 괜찮으시면 소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아이가 아픔과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고 오늘 새아버지를 보는 소희가 매우 긴장하는 걸 봤거든요. 미경이 긴장한 듯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소희는 예민한 아이예요. 작은 일에도 놀라요. 하지만 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침묵이 흘렀다. 감사하지만 걱정할 일은 없어요. 새 학교, 새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민준은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분명히 미경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하려 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은 흐렸다. 민준은 오전 내내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학교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평범한 셔츠를 입고 교육적 방문을 하는 평범한 교사처럼 보이려 했지만 학교가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낡은 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에서 번호를 찾았다. 창문에는 임시 방편으로 만든 커튼이 보였다. 버려진 냄새가 났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자 곧마른 소년이 나타났다. 대략 10살 정도로 보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너무 큰 티셔츠를 입은 아이였다. 안녕. 민준이 친근하게 미소 지었다. 소희 오빠지.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소희는 없어요. 석호 아저씨랑 시장에 갔어요. 민준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이름이 뭐야? 준우예요. 준우야, 반가워. 저는 소희 선생님이야. 이름은 민준이야.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집에 계셔? 엄마는 자고 있어요. 소년이 집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도 안을 들여다봤다. 거의 오전 11시인데도 어두웠다. 부서진 소파, 바닥에 더러운 얼룩들이 보였다. 장난감이나 책, 어린이다운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너는 학교 안 가니? 민준이 물었다. 준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다녔는데 이제 안 가요. 집을 봐야 해서요. 민준이 깊게 숨을 쉬고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뭔가 물어봐도 될까? 준우가 조금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가 슬프거나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 준우가 시선을 돌리고 침묵했다. 거에 속삭이듯 말했다. 소희가 우는 걸 싫어해요. 민준이 침을 삼켰다. 누가? 석호 아저씨요. 준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소희가 울면 아저씨가 뭘 하시는데? 준우가 다시 생각하더니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벨트를 가져와요.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때려요. 그래야 배운다고 해요. 민준이 잠깐 눈을 감고 분노를 억눌렀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 있어?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러면 엄마가 영영 떠나고 우리는 혼자가 된다고 해서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아픈지. 언제든지 뭔가 생기면 전화해도 돼. 민준이 주머니에서 학교 안내 책자를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준우가 종이를 받고 거에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다. 가슴의 무게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이제 이름과 얼굴과 도구벨트를 가지고 있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학교에 들어왔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겨드랑이에는 골판지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소희의 그림, 행동에 대한 기록, 준우가 한 말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쉬는 시간에 학교를 나와 지역 아동보호기관으로 곧장 향했다. 대기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구석의 선풍기는 바람보다 소음이 더 컸다. 김민준 선생님, 들어오세요. 사회복지사가 사무실로 안내했다. 민주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소희의 아픔, 두려움, 앉기를 거부하는 것, 새아버지에 대해 그림을 보여주고 준우가 한 말을 전했다. 여성복지사가 주에 깊게 듣고 메모를 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민준이 느끼기에는 너무 관료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선생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직접적인 개입을 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없다는 거죠? 6살 아이가 앉을 때 아프다고 하고 오빠는 벨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심각한 징후 아닌가요? 네, 하지만 아직은 징후일 뿐입니다. 의료진단서 없이 누군가 직접 본 것 없이 가족의 공식적인 신고 없이는 법원이 아이를 보호하기 어려울 겁니다. 피곤한 눈빛으로 설명했다. 그럼 아이가 골절상을 입고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속적인 관찰로 더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즉시 무언가를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민준이 일어서며 폭발하지 않으려 애썼다. 실례지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대답하지 않고 앞에 놓인 서류만 바라봤다. 밖에서 태양이 콘크리트를 태우고 있었다. 민주는 겨드랑이에 폴더를 끼고 차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무력감, 실망감, 쓸모없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결단력이 생겼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소희의 과제 공책을 살펴봤다.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아이가 말하려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민주는 깨끗한 종이를 들고 단호한 글씨로 적었다. 원하는 걸 뭐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도 돼. 선생님이 여기 있어.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폴더에 넣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천천히라도, 혼자라도 이 아이가 다시 침묵에 빠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화요일 아침 민주는 느린 걸음으로 학교 운동장을 건넜다. 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목소리로 서 있는 소희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상담사 은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은지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아동보호기관과 이야기해봤어요. 은지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투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대답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이의 고통은 영상으로 찍어야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은지가 깊게 숨을 쉬고 팔꿈치를 책상에 올렸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요? 작은 녹음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가 동의하고 압박 없이 말한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증언을 얻을 수 있어요. 자발적인 진술이 새로운 평가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민준이 망설였다. 아이가 침해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해요. 대화해요.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 녹음한다고 말하고 압박이나 신문 없이요. 그날 오후 쉬는 시간 후 은지가 소희를 사무실로 불렀다. 민주는 이미 작은 의자에 평범한 학생처럼 앉아 있었다. 소희가 작은 걸음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다. 은지가 미소 지으며 깨끗한 종이와 색연필을 책상에 놓았다. 그냥 조금 이야기하려고 불렀어. 괜찮지? 중요한 건 아니야.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몇 초 후 소희가 조용히 의자 끝에 앉았다. 은지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 녹음할 거야. 수업을 녹음해서 잊지 않는 것처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예쁜 그림을 그리는 걸 봤어. 행복할 때 그리는 거야? 슬플 때 그리는 거야? 소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슬플 때요. 잠시 멈춤. 아저씨가 화날 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석호 아저씨.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화나면 뭘 하시는데? 소희가 연필로 불분명한 선들을 그리며 말했다. 소리쳐요. 조용히 하라고 해요. 때로는 구석에 세워놔요. 때로는 벨트로. 은지와 민준이 눈빛을 교환했지만 끼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은지가 차분히 말했다. 아무도 너를 때릴 권리가 없어.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조용히 해도 때려요. 침묵. 이 한마디가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껐다. 민준이 일어나 소희 옆에 앉았다. 소희야, 아무도 너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 절대로. 우리가 너를 보호하려고 여기 있어. 소희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하지만 지친 눈빛을 보였다. 조용히 매를 맞는 것에 지친. 그날 민주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들이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녹음기가 주머니에 있었고 소희의 말들이 가슴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조용히 해도 때려요. 협력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은지를 찾았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은지가 질문 없이 말했다. 녹음과 당신이 준 기록들을 첨부했어요. 민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었다. 같은 날 은지가 긴급 교사회의를 소집했다. 처음으로 다른 교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들었다. 소희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은지가 말했다. 새로운 상처, 이상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타나면 기록하고 보고하세요. 모든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벽에 기대 서 있던 교감이 은지가 끝나자 단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이후 며칠간 소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조심스럽게 교사들, 쉬는 시간 당직자들, 도서관 사서, 심지어 청소부까지도 관찰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민준이 근처에 있을 때 소희가 더 많이 웃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멀리서도 들리는 비명소리가 있었지만 어느 화요일 소희가 오지 않았다. 아니, 왔지만 더위에도 불구하고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더 천천히 걸었고 앉는 것을 힘들어했다. 민준이 그룹 활동에 소희를 부르자 일어서기를 망설였다. 괜찮아, 소희야? 민준이 물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쉬는 시간에 민준은 소희가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노는 모습을 봤다. 스웨터를 살짝 들추자등 일부가 보였다. 거기에는 선명하고 긴 멍자국들이 있었다. 민준은 기다리지 않았다. 즉시 학교를 나와 전화를 걸었다. 112입니다. 대연 초등학교입니다. 긴급해요. 같은 학생 소희, 오늘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 직접 관찰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교정에서 민준이 소희를 다정하게 불러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는 상담실로 데려갔다. 그들이 아이와 조용히 대화하는 동안 순찰차가 도착했다. 이번엔 절차나 변명이 없었다. 이전에 왔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민준을 다르게 바라봤다.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소희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당일 진단서를 받았다. 석호는 소희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학교는 비어 있었지만 민준은 여전히 어두운 교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은지가 들어와 물었다. 사회복지기관과 이야기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서와 녹음이 있으니 몇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은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냈네요. 민준은 침묵했다. 아이가 이미 다친 후에 왔지만 그래도 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소희를 침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유료진단서, 대화녹음, 심리상담사와 교사의 서명된 보고서, 후에 긴급보호조치가 결정됐다. 순찰차가 소희를 인근 지역의 아동보호시설로 데려갔다.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던 공책,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아무도 모르는 생각들과 함께 도착하자 도로레스라는 사회복지사가 차문을 열고 다정하게 말했다. 도착했어, 소희야. 여긴 안전한 곳이야. 소희가 천천히 나와 격자창이 있는 하얀 2층 건물을 바라봤다. 도로레스가 소희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다정하게 대답했다. 네, 얘야. 준우도 올 거야. 하지만 먼저 다른 팀과 다른 곳을 거쳐야 해. 곧 여기서 함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소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침대 2개가 있는 방과 낯선 벽, 소독약의 강한 냄새가 나는 곳에 들어가자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어 울거나 흐느끼지 않고 항상 그랬듯 조용히 울었다. 시설 내에서 민준은 학교 허가를 받고 색연필, 깨끗한 종이, 파란 표지에 동물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가져왔다. 시설 담당자가 입구에서 그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민준 선생님. 소희는 독서실에 있어요. 들어가세요. 민준이 고마워하며 작은 방으로 향했다. 소희가 그를 보자 눈에 다른 빛이 떠올랐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안녕, 소희야. 민준이 소희 옆바닥에 앉으며 말했다.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다. 뭔가 가져왔어. 종이, 연필, 책, 그림 그리고 싶을 때를 위해서. 소희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았다. 오늘은 다 내 거야. 민준이 미소 지었다. 소희가 파란 연필과 종이를 꺼냈지만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멈춰서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저씨가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아요. 민주는 누구를 말하는지 바로 알았다. 아니야. 그리고 알더라도 더 이상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경찰이 찾고 있거든. 선생님, 제가 말하면 저를 아저씨랑 같이 데려가지 않을 거죠. 민준이 깊게 숨을 쉬고 소희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희야, 선생님을 잠깐 봐줄래?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들리니?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약속해. 소희가 거해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렇게 얼마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 평화가 있었다. 작별할 때 민준이 천천히 일어나며 폴더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소희의 공책과 함께 건네주었다. 이거 내 거야. 원할 때 읽고 원할 때 언제든 그림 그려. 소희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았다. 민준이 떠난 후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서울 때는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밖에서 해가 나무들 뒤로 숨어가고 있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소희는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집에서는 멀었지만 마침내 보호받는 곳에 있었다. 소희가 시설에 온 지 이틀이 지났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그림을 많이 그렸으며 잠을 잘 못 잤다. 때때로 준우에 대해 물어보고 문을 바라보며 미경이 나타나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줄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미경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날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등록된 번호들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민준이 갔던 주소로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다. 소희가 시설에 오기 전날 밤 미경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계속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 박미경 씨가 월요일부터 실종됐습니다. 파트너인 정석호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소식이 교직원들 사이에 퍼졌다. 심리상담사 은지가 같은 날 민준에게 전화했다. 경찰은 미경이 석호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은지가 말했다. 민준이 몇 초간 멈췄다가 대답했다. 석호가 소희에게 뭘 했는지 알면서도 그와 함께 도망친다는 건가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모든 것이 그녀가 조종당하고 있음을 가리켜요. 심리적 폭력의 역사가 있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까지도 억누르는 그런 통제요. 그날 밤 소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관리인이 방에 들어가 보니 소희가 침대 구석에 떨고 앉아 있었다. 민준의 쪽지를 손에 쥐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준우 없이 여기 있기 싫어요. 소희가 소리쳤다. 그리고 엄마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처음으로 소희가 소리를 질렀다. 은지가 방으로 달려와 바닥에 앉아 소희를 안아주었다. 몇 분간 소희는 떨었고 먹거나 자려 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소희를 다른 시설로 옮겼다. 나이와 성별로 아이들을 분리하는 표준 조치였지만 소희에게는 또 다른 버림받음이었다. 선생님이 올 거라고 약속했는데 소희가 옆으로 누워 속삭였다. 민준이 저녁에 찾아왔을 때 독서실에서 소희가 카페트 위에 웅크린 채 어두운 색칠로 된 그림을 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 민준이 말없이 옆에 앉았다.
엄마가 도망갔어요. 소희가 말했다. 민준이 잠깐 생각하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대답했다. 아직 모르는 거야. 하지만 경찰이 찾고 있어.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찾을 거야. 알겠지? 소희가 대답하지 않고 그림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저 대신 아저씨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눈을 감고 감정을 억눌렀다. 이 상처는 오래 아물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버림받음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 화요일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민주는 늘 그랬듯 일찍 학교에 와서 책상에 책을 정리하고 머릿속이 온통 생각으로 가득한 채 복도를 거닐었다. 며칠째 소희의 미소를 보지 못했고 준우도 다른 시설로 옮겨진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엄마의 침묵은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봉투를 든 채 행정실 직원이 다가왔다. 민준 선생님, 이거 두고 가셨어요. 누가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준이 봉투를 받았다. 하얀 봉투의 발신자도 우표도 주소도 없이 그저 손글씨로 김민준 선생님께 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가 있었다.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 떨리고 고르지 못한 거의 어린아이 같은 필체였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여전히 제 딸을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외부 사람이 제가 못한 일을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자의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그가 말하면 더 나쁜 일을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제가 입을 열면 소희와 함께 사라지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항상 믿었어요. 그는 제가 혼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전화도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어제 몇 시간 나갔을 때 이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살루카스 지역 근처 비포장도로의 오래된 집이에요. 버려진 창고 옆에요. 초록 벽에 창문이 하나뿐인 집이에요. 제발 제 딸을 도와주세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미경. 민준이 편지를 2번, 3번 읽었다. 손이 떨렸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교감실로 향했다. 카르멘 교감님, 학교 전화 좀 급히 써야겠어요. 그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112입니다. 대연 초등학교 김민준입니다. 학생 소희 엄마 박미경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숨어있고 무서워하지만 도움을 원해요. 주소가 있어요. 2시간도 안 되어 학교 운동장이 표시 없는 순찰차들로 둘러싸였다. 청소년과 담당관이 소규모 팀을 구성했다. 신중한 작전입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행동해요. 우선순위는 여성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용의자가 함께 있다면 체포하는 것입니다. 민준이 편지를 요원 중 한 명에게 건네주었다. 손이 여전히 차가웠다. 그분이 절 믿었어요. 후회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가 끝날 무렵 민준은 여전히 빈 교실을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2번째 신호에서 받았다. 로메로 형사입니다. 박미경 씨를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집에 있었어요. 혼자 무서워했지만 협조적이에요. 지금 보호받고 있고 심리적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올바른 일을 하셨어요. 민준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석호는요? 민준이 긴장해서 물었다. 그곳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술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근거가 생겼어요.
민준이 고마워하며 전화를 끊었다. 교실 의자에 앉아 빈 칠판을 바라봤다. 엄마가 도망쳤고, 침묵했고, 실패했지만 이제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새 시작에 충분하다. 한편 미경은 베이지색 벽과 차가운 커피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너머로 두 명의 수사관이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거의 매일 저녁형의 수리점에 가요. 공업지역에 있어요. 버려진 시장 근처에요. 미경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했다. 아직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럴 거예요. 며칠 전에 칼로 저를 위협했어요. 누군가와 얘기하는 걸 보면 저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어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증언할 준비가 되셨나요? 두 번째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제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무더운 저녁이었다. 하늘이 구름에 덮여 시간마저 숨을 멈춘 듯했다. 수리점 주변 거리에 표시 없는 순찰차 6대가 배치됐다. 두 명의 요원이 이미 고객으로 변장의 내부에 있었다. 밖에서 차 뒤에 숨어 민준과 은지가 두 아이 준우와 소희와 함께 기다렸다. 판사를 설득해 거리에서라도 아이들이 함께 있게 하는 것은 어려웠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두려움이 끝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소희가 떨었고 준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정문으로 나온다. 무전기로 요원이 말했다. 용의자 내부에서 확인. 석호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분히 걸어 나왔다. 직원과 농담을 나누고 공구 상자를 들고 담배를 피웠다. 그때 모든 게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지금 카레라 요원이 소리쳤다. 석호가 건물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곳에도 이미 순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항하려 했고 경찰관 중 한 명을 밀치고 나무 조각을 잡아 위협했지만 힘으로 제압당했다. 수갑을 채우고 땅에 쓰러뜨렸다. 석호가 의미 없는 소리를 질렀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이야. 그녀의 함정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차 뒤에서 소희가 크게 뜬 눈으로 바라봤다. 준우가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옆에 서 있던 민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저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몸이 이완됐다. 얼굴은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이제 새로운 감정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순찰차가 석호를 데려가자 소희가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영원히 저에게서 멀리 있을 거죠. 민준이 무릎을 꿇고 소희의 손을 잡으며 확고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자유가 되더라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오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처음으로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에 울었다. 몇 시간 후 시설로 돌아온 소희가 예상치 못한 것을 요청했다. 오늘 밤에 그림 그리고 싶어요. 민준이 종이와 연필을 건네주자 처음으로 그림의 의자도 빨간 점들도 그림자도 없었다. 단순한 집, 태양,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다. 평온한 미소로 민준은 필체를 알아봤다. 바로 자신이었다. 소희가 몇 초간 그림을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석호 체포 후 달력이 빠르게 넘어갔다. 소희의 말이 담긴 녹음, 그림들, 의료보고서, 미경의 증언, 그리고 현행범 체포가 탄탄한 사건을 구성했다. 검찰은 확신했다. 예비 심리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선고의 기조를 잡을 수 있어요.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식을 받았다. 소희는 회복되고 있었다.
더 많이 자고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진짜로 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악몽은 여전히 돌아왔다. 거의 항상 새벽에 정적이 가장 클 때 심리상담사 은지가 매일 소희와 대화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판사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에게서 듣고 싶어 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모든 걸 말하거나 침묵할 수 있어.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 말했다. 소희가 진지하게 민준을 바라봤다. 말할 거예요. 확실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말하면 다른 여자아이들도 보호받을 거예요. 민준이 감동받아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 얘야. 민준이 소희가 말을 정리하도록 도왔다. 조용히 문장을 반복하고 대답 연습을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무서웠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민준이 어느 날 물었다. 소희가 조금 생각하고 대답했다. 무서웠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구나. 민준이 몸을 숙여 소희의 눈을 바라봤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들리니? 심리 전날 밤 소희에게 또 악몽이 찾아왔다. 학교 책상 아래 숨어 귀를 막고 있는 자신을 봤고 멀리서 석호가 소리치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은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사람 꿈이었어. 은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꿈에서 민준 선생님이 들어와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 끝났다고. 은지가 미소 지었다. 그 꿈이 내일 현실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불확실함이 하나 있었다. 소희 자신이 어느 날 물어볼 때까지 엄마도 거기 있을 거예요. 민준이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엄마도 증언할 거야. 그리고 판사가 너와 다시 살고 싶은지 알고 싶어 할 거야. 소희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다시 도망치거나 선택하는 건 더 이상 엄마에게만 달린 게 아니야. 민준이 확고하게 말했다. 너를 지켜보고 보호할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도 곁에 있을 거고. 소희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정말 용감해.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금색 별 모양 배지를 꺼냈다. 내일 이걸 가져가. 그리고 기억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넌 빛나고 있어. 소희가 배지를 손에 꽉 쥐었다. 마치 방패인 것처럼. 그날 밤은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잤다. 아침은 춥고 흐렸다. 법원 건물 밖으로 가는 비가 돌바닥을 적셨지만 내부에서는 심장들이 북처럼 뛰고 있었다. 민준이 증인 대기실에서 평범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옆에는 공중에 다리를 매달고 의자에 앉아있는 소희가 있었다. 진한 파란색 원피스와 은지가 가져다준 양모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소박한 핀 2개, 가슴에는 별 모양 배지가 조심스럽게 달려 있었다. 소희가 맞은편 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곧법원 직원이 문을 열었다. 소희 양, 차례입니다. 소희가 일어났다. 민준이 몸을 숙여 귀에 속삭였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해. 이겨야 할 모든 걸 이미 이겼어. 소희가 작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판사는 차분하고 주의 깊게 소희의 모든 움직임을 동정심으로 지켜봤다. 주변에는 검사, 국선 변호인, 심리상담사, 서기가 있었다. 아무도 법복을 입지 않았고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다.
아이를 무섭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된 따뜻한 분위기였다. 소희가 마이크 앞 작은 의자에 앉았다.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 소희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냥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원하는 걸 뭐든지 말해도 돼. 전에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와 살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해줄래? 소희가 깊게 숨을 쉬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소리칠 때뿐만 아니라 조용할 때도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때렸어요. 법정에 깊은 정적이 흘렀다. 판사가 섬세하게 물었다. 전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본 적 있어? 선생님에게 했어요. 그 후로 뭐가 달라졌어? 소희가 옷의 배지를 바라봤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판사가 눈물이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용감하구나, 소희야. 이제 말해줘. 엄마가 그리워. 소희가 잠시 침묵하고 대답했다. 그리워. 하지만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혼자 버려두었다는 기분도 들어요. 판사가 동정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 소희가 몇 초간 생각하고 말했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엄마와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가 변했는지 확신하고 싶어요. 법정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판사가 미소 지으며 소희를 돌려보내달라고 했다. 민준이 밖에서 소희를 맞이했다. 소희가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다 말했어요, 선생님. 완벽하게 말했어. 민준이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나중에 미경의 차례가 됐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판사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박미경 씨, 자신의 행동과 무행동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판사님.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다. 잘못했어요. 보호해야 할 때 침묵했어요. 하지만 벗어났고 이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아이를 보호하에 두고 통제된 면회와 양쪽 모두를 위한 심리적 지원을 권고합니다. 판사가 잠시 멈추고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의 심각성, 폭력의 역사, 소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위험을 고려하여 소희를 기관 보호하에 두며 어머니와의 통제된 면회를 허가합니다. 새아버지는 형사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됩니다. 조용한 한숨이 법정을 스쳤다. 나가면서 민준이 소희를 시설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미경이 멀리서 지켜봤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소희가 잠깐 미경 쪽으로 돌아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경이 울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소희도 그저 수줍은 인사로 손을 들어 보일 뿐이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이제 변화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었다. 법정은 가득했지만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석호에 대한 최종 심리가 몇 분 전에 시작됐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첫 번째 줄에서 심리상담사 은지와 교사 민준 사이에 앉은 소희가 주에 깊게 지켜봤다. 크게 뜬 눈으로 다르게 보였다. 자리를 차지하되 움츠리지 않고 숨지 않고 확고하고 자신감 있게 존재했다. 옆에서 민준이 소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침묵했지만 완전히 함께 있었다. 법정 반대편에서 석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교도소 유니폼을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였다. 소리치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다리만 계속 움직였다. 검사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판사님,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공포의 범죄가 아니라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찾아 많은 어른들이 무시한 것을 말한 소녀의 용기 이야기입니다. 서코이 국선 변호인이 일어나 재정 문제, 과거의 폭력,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대해 말했지만 아무도 진짜로 듣는 것 같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준비를 하자 모든 사람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판사가 서류를 짚고 안경을 고쳐 쓰고 읽었다. 정석호는 중상해, 미성년자 학대, 협박, 강요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습니다. 형벌은 엄중한 조건 하에서 즉시 복역으로 집행됩니다. 상고권은 보장됩니다. 본 법원은 또한 미성년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위험을 인정하며 피고인과 소녀 간의 모든 미래 접촉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집단적인 한숨이 들렸다. 판사가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소녀들은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우리가 돌려줄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아무도 더 이상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민준이 소희의 손을 꽉 잡았다. 소희가 잠깐 믿지 못하는 듯 했다가 미소 지었다. 입을 크게 벌린 활짝 웃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깊고 순수한 미소였다. 은지도 법정에 앉아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을 닦았다. 민준이 마치 몇 달간의 무게를 떨쳐낸 듯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끝나자 소희가 일어나 민준을 바라봤다. 이제 저 잘할 수 있어요. 민준이 몸을 숙여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야, 소희야. 넌 모든 걸 해낼 수 있어. 그들은 법정에서 한 걸음씩 서두르지 않고 나왔다. 밖에서 하늘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법원 건물 앞 차가운 돌 보도에서 미경이 멀리서 지켜봤다. 다가오지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가 그것을 보고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원망이나 두려움 없이 그저 마음의 평화로 손짓으로 대답했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월요일이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함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 소희가 입구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머리는 단순한 2개의 따은 머리로 가벼운 가방을 메고 있었다. 옆에서 시설 관리인이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잘 지내, 얘야. 뭔가 있으면 일찍 데리러 올게. 알았지?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다. 복도가 기억보다 작게 느껴졌다. 컬러풀한 포스터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빠른 발걸음, 모든 게 익숙했지만 달랐다. 이제 그녀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교실에 들어가자 그부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속삭였지만 소희는 확신에 차서 걸었다. 책상 사이를 지나 자신의 자리에서 멈춰섰다. 민준이 칠판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이 촉촉해졌다. 소희가 의자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늘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차분하게 당겨서 앉았다. 혼자서 망설임이나 도움 없이 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안 아파요, 선생님. 민준이 깊게 숨을 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알아, 소희야. 알고 있어. 수업이 계속됐다. 펼쳐진 공책들, 손에 든 연필들, 읽고 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의 조용한 목소리들. 하지만 교실 한 구석에서는 뭔가 달랐다. 넌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아이야, 민준이 말했다. 소희가 그를 바라봤다. 눈이 빛났다. 저는 그냥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기만 하면 됐어요. 민준이 팔을 벌리자 소희가 서두르거나 아픔 없이 그를 안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확인해주는 포옹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랐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민준이 교실에 혼자 남아 교구들을 정리했다. 소희가 앉았던 책상 앞에서 멈춰 생각했다. 모든 아이들은 평화롭게 앉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칠판을 지우고 불을 끄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실을 나왔다. 이 소녀가 이제 정말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